2003년 4월 12일 토요일 서울 강남. 봄비가 내리던 그날 서울 강남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회색빛 아파트 단지 사이로 물기 어린 도로가 반짝였고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바삐 움직였다. 김한규는 강남경찰서 형사가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사건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커피 한 잔과 전날 구입한 로또 복권이 놓여 있었다. 습관처럼 산 복권이었다. 특별한 기대도 없었다. 그저 일주일의 피로를 씻어내는 작은 위안이었다. 오전 9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제19회차 로또 1등 당첨금 무려 407억 원. 강남 지역에서 1등 당첨자 나와. 한규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복권을 꺼내 번호를 확인했다. 3, 11, 16, 24, 36, 42. 그리고 보너스 번호 7. 그의 손이 떨렸다. 번호는 정확히 일치했고 그는 숨을 죽이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동료 형사들과 커피를 마시며 평소처럼 웃었고 민원인을 응대하며 침착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단지 그의 눈빛은 조금 더 깊어졌고 말투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날 저녁 한규는 대학 동기 박도연과 술자리를 가졌다. 도연은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며 늘 돈에 대한 갈증을 느끼던 인물이었다. 그는 한규의 말수가 줄어든 것을 눈치챘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한규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요즘 사건이 많잖아. 도연은 직감했다. 무언가 큰 일이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19회차 당첨자가 강남에서 나왔다는 소문을 접했다. 그는 한규를 떠올렸다. 설마 한규가? 그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 욕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한규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한규가 자주 가는 편의점, 커피숍, 경찰서 근처 식당. 도연은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연출했다. 형, 여기서 또 보내? 요즘 자주 보내. 한규는 미소 지었다. 그러게. 너도 여기 자주 오냐? 도연은 한규의 주변을 파고들었다. 그의 말투, 표정, 소비 패턴. 한규는 여전히 검소했고 외제차도 없었고 고급 시계도 없었다. 하지만 도연은 확신했다. 한규는 당첨자였다. 그리고 그 돈은 아직 조용히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다. 407억, 그 돈이 내 것이었다면. 그의 눈빛은 어두웠고 그의 마음속엔 이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도연은 그날 이후로 김한규의 일상을 집요하게 관찰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신에 가까운 집착이었다. 그는 한규가 당첨자라는 사실을 거의 확신했고 그 돈이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큰 흥미를 느꼈다. 도연은 자신이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한규처럼 조용히 숨기고 살아가는 건 낭비라고 생각했다. 도연은 강남의 상권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며 얻은 인맥을 활용해 부동산 정보를 수집했고 상가와 오피스텔의 흐름을 파악했다. 그는 강남역 인근의 재개발 예정지에 눈을 두었고 투자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자본이 없었다. 그래서 한규가 필요했다. 형, 요즘 강남 쪽에 괜찮은 자리 있어. 투자하면 최소 3배는 벌 수 있어. 한규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내일이나 할게. 도연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끓었다. 형은 돈이 있으면서 왜 안 써? 그 돈이 나한테 있었으면. 그는 한규의 주변 인물들에게 접근했다. 조민호는 한규의 동네 이웃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도연은 민호에게 자주 들렀다. 형이랑 친하시죠? 요즘 뭐 하세요? 민호는 경계 없이 대답했다. 한규 형은 뭐 늘 똑같죠. 경찰 일 열심히 하고 조용히 살아요. 도연은 민호에게 투자 제안을 했다. 형 가게 확장 생각 없어요? 요즘 배달 시장 커지는데 창고 하나만 더 있으면 매출 2배는 나올걸요. 민호는 흔들렸다.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도연은 미소 지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같이 하시죠. 그는 이수정에게도 접근했다. 한규의 후배 경찰이자 강남서에서 신뢰받는 인물이었다. 도연은 우연을 가장해 수정과 마주쳤고 커피를 사주며 말을 걸었다. 한규 형이랑 오래 일하셨죠? 형은 참 묘한 사람이에요. 돈이 있어도 안 쓰고 조용히 살고. 수정은 불편함을 느꼈다.
도연의 말투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마치 한규의 삶을 평가하는 듯한, 그리고 그 삶을 바꾸고 싶어하는 듯한 욕망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는 한규에게 다시 제안했다. 형, 이번엔 진짜야. 강남역 근처에 새로 들어설 상가인데 지금 들어가면 최소 3배는 벌 수 있어. 한규는 단호하게 말했다. 도연아, 난 그런 거 안 해. 너도 조심해. 그 말은 도연에게 거절이었고 동시에 도전이었다. 그는 한규의 절제를 겁으로 해석했고 자신은 그 겁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 도연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나는 형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어. 형은 그냥 묻어두고 있잖아. 그 돈은 움직여야 해. 그래야 가치가 있어. 그는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한규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본이 확실한 분이 있다는 식으로 신뢰를 끌어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고 강남의 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혼자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다. 형이 안 한다면 내가 움직여야지.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고 그의 손에는 이미 허위 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다. 2012년 서울 강남. 도연의 사무실은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 15층에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빌딩 숲은 그에게 권력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제 단순한 광고 기획자가 아니었다. 투자자, 중개인, 사업가, 때로는 협상가로 변신하며 강남의 상권을 누볐다. 그의 명함에는 자산관리 컨설턴트라는 그럴듯한 직함이 새겨져 있었고 그의 말은 점점 더 달콤해졌다. 지금 이 자리 1년 안에 2배 갑니다. 제가 보장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투자자들을 설득했다. 일부는 그의 말에 흔들렸고 일부는 의심했지만 도연은 언제나 한 가지를 내세웠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자본이 확실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움직이면 시장이 바뀝니다. 그 자본이 확실한 분은 김한규였다. 물론 도연은 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규의 존재는 도연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는 그림자처럼 작용했다. 도연은 조민호에게도 다시 접근했다. 민호씨, 저번에 이야기했던 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창고 하나만 더 있으면 매출 2배는 나옵니다. 투자 안 하면 바보예요. 민호는 망설였다. 민호가 망설이고 있을 때 도연이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민호는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그 계약서엔 허위 조항이 섞여 있었고 도연은 이를 통해 민호의 가게 일부 지분을 확보했다. 민호는 뒤늦게 이를 알았지만 이미 늦었다. 한편 이수정은 도연의 활동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경찰서 내부 보고서에서 도연의 이름이 언급된 사건을 발견했다. 투자 사기, 계약 분쟁, 금전 갈등. 그녀는 한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배, 박도연 씨 뭔가 이상해요. 자꾸 피해자들이 생기고 사건 내용의 계약서를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규는 침묵했다. 그는 도연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친구라는 이유로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갈등은 점점 고조되었다. 피해자들이 늘어났고 언론은 강남 투자 사기라는 제목으로 도연의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도연은 오히려 더 대담해졌다. 그는 언론에 나오는 것을 자신의 성공으로 여겼고 경찰의 조사도 무시했다. 내가 누구랑 연결돼 있는지 알아? 감히 나를 조사해? 그는 강남의 일부 금융 브로커들과 연결되었고 허위 계약서를 통해 자금을 유치했다. 일부는 불법 대출이었고 일부는 명예 도용이었다. 그는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내가 돈을 움직이면 사람들이 따라와. 이게 시장이야. 조민호는 점점 불편함을 느꼈다. 그의 가게는 도연의 영향력 아래 놓였고 그는 더 이상 자유롭게 운영할 수 없었다. 형,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도연은 냉정하게 말했다. 민호씨, 계약은 계약입니다. 감정으로 사업하지 마세요. 이수정은 도연의 금융 거래를 추적했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수집했다. 그녀는 한규에게 다시 보고했다. 선배,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한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그날 밤 한규는 도연의 사무실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창문 너머로 도연이 웃으며 전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그의 책상 위엔 또 다른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한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도연아, 넌 너무 멀리 갔다. 2015년 봄 서울 강남.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에서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박도연의 마음속은 이미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산관리 컨설턴트라는 직함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강남의 설계자라 불렀고 그의 사무실엔 고급 와인과 명품 시계, 해외 투자 브로셔가 가득했다. 그의 SNS는 화려한 삶으로 도배되었고 팔로워들은 그의 성공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허위 계약과 불법 자금으로 만들어진 허상이었다. 도연은 강남의 상가와 오피스텔을 연결해 허위 투자 상품을 만들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이건 내부 정보입니다. 일반인들은 모르는 구조예요 라며 접근했고 일부는 그의 말에 속아 수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 자금은 실제로는 도연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그는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내가 돈을 움직이면 사람들이 따라와. 이게 시장이야. 그는 강남의 일부 금융 브로커들과 유착했고 경찰 내부에도 정보를 흘리려 했다. 그는 한규에게도 접근했다. 형, 나랑 같이 움직이면 진짜 큰 그림 그릴 수 있어. 해외 투자까지 연결돼 있어. 한규는 냉정하게 말했다. 도연아, 넌 지금 선을 넘고 있어. 그만해. 도연은 분노했다. 그는 한규를 설득하려 했지만 한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개의 사건이 있었고 한규는 도연의 행보를 묵인하려 했지만 도연의 끊임없는 요구와 추가되는 신고로 결국 사건을 만들어 수사를 하게 되었다. 형, 우리가 친구잖아. 나 믿어줘야지. 친구니까 말하는 거야. 지금 멈춰야 해. 도연은 한규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형, 나 조사 들어간다던데 혹시 너 때문이야? 한규는 침묵했다. 그는 이미 이수정과 함께 도연의 금융 거래를 추적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수집하고 있었다. 조민호는 도연과의 계약으로 인해 가게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 형, 나 진짜 힘들어요. 계약서에 이상한 조항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 가게 일부가 도연 씨 명의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한규는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도연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는 태국 방콕과 베트남 호치민에 투자회사를 설립했고 강남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글로벌 투자자라 불렀고 언론에 인터뷰까지 했다. 한국 시장은 좁아요. 저는 이제 아시아 전체를 봅니다. 하지만 그의 허위 계약과 사기 행위는 점점 더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강남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도연에게 2억 원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람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돈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수정은 도연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정리했다. 선배, 이건 조직적인 사기예요. 해외 자금까지 연결돼 있어요. 한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끝내야지. 도연은 마지막으로 한규를 찾아갔다. 형, 나 좀 도와줘. 너만 나를 막을 수 있어. 한규는 조용히 말했다. 도연아, 넌 너무 멀리 갔어. 이제 돌아올 수 없어. 그날 밤 도연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동남아로 도주했다. 그는 강남의 사무실을 비우고 태국 방콕행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에게 마지막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는 중얼거렸다. 형, 넌 날 막았어. 하지만 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2017년 태국 방콕. 박도연은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서울의 봄비 대신 이곳은 후텁지근한 열기와 이국적인 향기로 가득했다. 그는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고급 캐리어를 끌며 공항을 빠져나왔다. 그의 표정엔 안도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는 방콕의 중심가에 위치한 고급 콘도에 머물며 사업을 재정비했다. 베트남 호치민에도 사무실을 열었고 한국에서 가져온 자금으로 현지 부동산과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글로벌 투자자라 불렀고 현지 브로커들과 연결되며 은밀한 사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이전과 달랐다. 서울에서는 그의 이름 하나로 투자자들이 줄을 섰지만 이곳에서는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매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고 외제차를 렌트했지만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돈은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는 가끔 한규를 떠올렸다. 형은 그 돈을 어떻게 썼을까? 아직도 경찰 일을 하고 있을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서울 강남. 김한규는 여전히 강남경찰서 형사과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승진을 거절했고 후배들을 교육하며 조용한 삶을 이어갔다. 당첨금의 일부는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기부했고 나머지는 장기적인 사회적 투자에 사용했다. 그는 화려함 대신 지속 가능한 삶을 선택했다. 조민호는 가게를 다시 되찾았고 한규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갔다. 형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한규는 웃으며 말했다. 민호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야. 도연의 사례는 한규와 주변 인물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남의 행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면 결국 자신만 고립된다. 행운과 기회는 주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선택하느냐가 삶을 결정한다. 도연은 방콕의 고급 호텔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돈을 벌었고 여전히 사람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그의 전화는 점점 줄었고 그의 계약은 점점 불안정해졌다. 그는 중얼거렸다. 형, 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언젠가 다시 돌아갈 거야.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가 돌아갈 곳은 없다는 것을. 그의 이름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지워졌고 그의 과거는 기록으로 남았다. 서울 강남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저녁, 한규와 조민호는 우산을 나눴으며 조용히 걷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물기 어린 도로가 반짝였고 사람들은 바삐 움직였다. 민호야, 도연이 소식 들었어? 응. 베트남에서 뭐 한다더라.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한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운명은 따라왔지만 삶은 결국 스스로 선택해야 해. 조민호는 미소 지었다. 형은 잘 선택했어요. 한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봄비는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행운은 한순간이고 선택은 영원할 수 있다.